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자금의 대이동,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시장 방향성과 앞으로 10년간의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물론 제가 뭐라고 10년간의 그런 방향을 예측하려 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10년까지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1년 동안만이라도 시장 방향성이 바뀐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도 매우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이 조금 더 과거의 일이겠지만 아마 이날 때쯤, 한 오늘 때쯤에 아마 영상을 올려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조금만 기분나 텔레그램 방에서 이번 달에 분석해드린 내용이고 제가 사실 이 말보다는 글로 쓴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오해 없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 쓴 글을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원자재 및 신흥국들에 대한 장기적 관심, 네, 지금 자금 대이동과 달러 약세, 예,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 10년 채권의 금리 월봉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3.193%이며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불과합니다. 허나 코로나 이전의 인플레이션율은 2%대 내외였으며 현재의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은 8%를 상회합니다. 통화 가치는 연 8.5%씩 하락하는데 미국 정부는 여전히 3%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월이 2023년 연말까지 금리를 약 4%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고 금리가 4%대로 맞춰져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반세계화, 공급망 불안, 전쟁 리스크 등 큼지막한 이슈들만 보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1년 만에 잡힐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미중 패권 전쟁에 있으며 적어도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가 많이 풀려서 발생하는 시대 흐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슈가 없어도 유동성만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임계점에서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트리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작년 파월이 일시적 인플레이션 타령을 할 때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대는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결국 이자,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올려야 하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달하는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총 세수의 1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1%만 올려도 총 세수의 20%에 달하는 자금이 이자 비용으로만 빠져나가게 되며 미국 행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권 재창출의 실패를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기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미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부채 부담을 빠르게 줄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10억 빚과 인플레 시대에서의 10년 뒤에 10억 빚이 주는 실질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부채가 쌓인 영국과 미국은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부채는 GDP 대비 260%였고요.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0%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피해자인 강제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는 피폐해진 경제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고심 끝에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유도 및 용인이었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260%를 상회했던 국가 부채 비율을 1970년대까지 무려 70%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은 약 120%였던 국가 부채 비율을 1970년대까지 약 50%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등 공신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큰 폭의 화폐의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적정 금리 수준 혹은 인플레이션을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적정 수준 이상의 금리 인상은 곧 시장 붕괴 그리고 금리 인하 및 막대한 유동성 폭탄을 반복해야 하기에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설사 현실화된다고 해도 그때의 추세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면 그만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러나 저러나 인플레이션에 맞춰 금리의 상승은 장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 채권 가치의 하락은 곧 미국 통화의 경쟁력 약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 그러니까 화폐는 달러겠죠.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 왜 이리 달러가 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이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더더욱 약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곧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즉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리스크가 정점일 때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모든 것이 폭락하는 와중에 달러만이 매우 강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느 정도 용인, 그러니까 익숙화되었을 때에도 전 세계의 돈다발이 미국 달러로 쏠릴 것이냐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어디로 쏠릴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은 이익 수익률이 있는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예금 금리가 5%를 넘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 미국의 S&P 500 지수의 연간 이익 수익률은 약 5%이며 PR이 20이죠. 한국 코스피는 약 10%, PR이 10 언저리입니다. 중국 증시는 약 9%, PR이 약 10에서 11 사이입니다. 이 경우 예금 금리가 5%인데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많은 자금이 이자 및 이익 수익률이 없는 상품, 그러니까 원자재, 금, 은을 뜻합니다. 또는 예금 이자율을 뛰어넘는 저평가 자산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투자에 마땅한 곳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특정 섹터의 유동성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특정 자산에 대한 버블이 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물가가 장기간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총량, 즉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진영 vs 중국 진영 간의 몸집 불리기만 감안하더라도 바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자금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서 겨우 만들어내는 버블이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채권, 몇몇 선진국 및 많은 취약 국가들의 자산, 그리고 무늬만 성장 기업인 고평가 주식들,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대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자금이 쏠려 만들어내는 버블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는 지금은 생각하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거대한 버블이 쌓일 수 있는 자산 후보로 물가 상승 최대 수혜 자산인 원자재를 빼놓을 수 없으며, 막대한 달러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핵심 신흥국들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간 이익 수익률이 약 9%이며 인플레이션율도 2%대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및 양적 완화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에 글로벌 자금들이 입맛을 다시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내수 시장에 타격이 가면서 물가 수준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은 통제 사회라는 점에서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서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제가 훨씬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외에 핵심 신흥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도 인플레이션 대비
밸류에이션이 꽤나 매력적인데 이익수익률은 약 10%이며 인플레이션은 약 6.3%입니다. 반면 미국의 이익수익률은 약 5%로 인플레이션율의 8.5%인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언젠가 금리가 증시에 이익수익률을 가까이 갈 때 지금의 자금의 이동이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 간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젊은이를 살게 하고 디플레이션은 늙은이를 살게 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도 이를 모를 리 없기에 패권국임에도 자국 우선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제조 생산 시설을 미국 땅에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제조 강국으로 일어서려 한다 한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미 뒤떨어져 버린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특히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미국은 뼛속까지 수평적인 문화이기에 오랜 시간 전통 강자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모두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국가이죠. 막대한 자금이 핵심 신흥국들로 쏟아진다는 것은 미국에게 자금이 빠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미국의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자산은 결국 상대적이기에 핵심 신흥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의 장기적 하락을 보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자재가 강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달러 약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원자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며 원자재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원자재로 쏠리면 원자재 가치는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이익 수익률이 없는 대표적인 자산이라는 점, 전 세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은 곧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한다는 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세계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재 채굴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4차 산업 및 인구 대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전력 소비량이 장기간 증가할 것이라는 점,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인 듯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언제나 그랬듯 자산 퀀텀 점프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드렸고 사실 제가 긴 글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좀 적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적어드린 글들을 좋은마음 기분나게 텔레그램 방을 옮길 때마다 매달 옮길 때마다 고스란히 복사해서 다시금 붙여넣기 해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던가 혹은 시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의 그런 상승 혹은 미국 증시만 상승하는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머지않아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